오랜만에 뵙는데요. 김경록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룹 세대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60년대생이 온다 책을 펴내가지고요. 그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60년대 특징이 어떤지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 등등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제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면서도 기대도 크지만 불안도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퇴직 이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60년대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도를 조사할 때 들어가는 변수 중에 하나가 실업입니다. 그것만큼 이제 퇴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장을 이제 떠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된 직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나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디지털적 변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이제 없다가 있어지는 게 많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배우자가 생겨나고 자녀가 생겨나고 가정이 생겨나고 직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0에서 1로의 움직임이었다면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에서 0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내 주된 직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가 없어지고 자녀가 나와 같이 살다가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사실은 참 크게 되고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중에 이제 60년대생들이 겪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60년대생들은 일반적으로 고도성장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주로 취업할 때가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 여기까지 이제 쭉 걸쳐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경제가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기업도 사람을 많이 뽑고 할 때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이때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60년대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산이 많아서 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 중에 이제 또 일정 부분은 내가 이제 직장을 빨리 나오고 나서 앞으로 40년의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있다가 없어지는 1에서 0으로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주 큰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년 퇴직 연령이 빠르고 실제 퇴직 연령이 빠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우리가 나머지 이제 60대 10년의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60년대생이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젊을 때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인생 오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연령대가 가까우신 분이라든지 또 뭐 한 5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하면은 내 인생 오후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대부분 정년이 60대라고 하지만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 퇴직 연령이 평균이 51.7세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적절한 은퇴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51.7세는 이제 너무 빠른 거고요.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자꾸 좀 늦춰졌어요. 이게 정착되면서 1년, 2년, 3년 늦춰져 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한 55세 이 정도까지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60세가 지켜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안 지켜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균을 하면은 대략 55세 이 정도 되게 되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퇴직을 하고 싶은 연령대 주로 이제 자기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고 50대 생각하는 퇴직 연령하고 60세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50대 생각하는 것은 뭐 한 60세, 65세면은 퇴직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0세 이르면은 자기가 적정한 퇴직 연령을 거의 70세 정도로 봅니다. 근데 60세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나 아직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베이를 통해서 보통 나타난 제가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대략 60대 후반까지 정도가 적정한 일하고 싶은 기간 혹은 정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70세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이라는 게 없고 유럽은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인구 구조 고령화를 이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이 앞으로는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그 정도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하는 기간이 다른 나라들 비해서 이렇게 적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까는 51.7세 한데 그게 이제 좀 전의 이고요. 이제 좀 길어졌지만은 여전히 짧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실 겁니다. 정년이 아직 남았는데 나 지금 퇴직할래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서구 사회는 왕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65세가 정년인데 나 그냥 2년 일찍 퇴직할래. 뭐 이런 식이죠. 그 말은 우리나라가 일단은 이제 정년이라는 이 연령 자체가 좀 짧습니다. 60세지만은 여전히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고요. 그건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서구 국가보다 덜 진전되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하고 고령화하고 비슷할 때도 서구 국가들은 이미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좀 짧다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체 일하는 기간이 짧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세계에서 이 징병제를 실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제 군에 갔다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 30% 뭐 이 정도 사이인데요. 우리는 거의 뭐 70, 이전에는 80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마쳐야죠. 그 다음에 재수, 삼수해야죠. 군에 갔다 와야죠. 하면은 직장 입직 연령이라고 그러죠. 그거 자체가 좀 늦은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퇴직하는 연령은 빠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이 이제 짧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국가들이 보통 그네들의 연금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명목소득 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연금의 납입 기간은 40년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소득 대출 여러분들 40%, 45% 이야기하는 가정 안에는 국민연금을 40년 납입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30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년 이 정도가 평균 납입 기간입니다. 앞으로 좀 길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이상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일하는 노동 시간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노동 시간은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전체 일하는 노동 시간은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짧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동기간이라면은 자기가 주로 이제 오랫동안 다닌 직장 이런 데서의 정년퇴직 혹은 노동기간은 짧은 편이고요. 전체 노동기간은 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빨리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악한 재취업 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한 5년, 10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퇴직하는 연령은 한 70세 정도 되는데 아주 조건이 좋은 데서 일하는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좀 다른 서구 시장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만큼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게는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자기 소득 대체율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몇 % 하듯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더 필요할 거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언제 덜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로 이제 6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소득 대체율 60% 잡으면은 대략 한 35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게 따르면은 서울 지역에 적정 이제 지출비라고 그럴까요? 적정한 자기의 생활비,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 지출 비용을 이제 다 계산해 보면은 대략 이제 320만 원, 35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대충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간층 정도로 본다면은 적정한 필요 소득이 대략 한 350만 원 전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것은 계속 증가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요.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에 들어와서 은퇴연구소장 할 때 그때 2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그랬고 그때 저희들이 3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350만 원 어떤 데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대략 이제 중간 정도 층이라면은 한 350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는 달라 편차가 있기 마련이고요. 중간 정도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적정 필요 지출 금액
이고 이게 이제 소득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세금도 떼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대략 350 전후. 그 다음에 필요, 최소 생활비라고 그러죠. 이건 적정 생활비라고 그러고요. 최소 생활비는 대략 적정 생활비 한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대략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이거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퇴직 연령이 60세이니까요. 60세 기준으로 한다면은 필요한 소득에 대략 한 300을 곱하면 됩니다. 400을 곱하면 넉넉하고요. 300을 곱하면은 뭐 그냥 큰 무리는 없다 정도인데요. 300을 곱하면 9억 원이죠. 많습니다. 이 사실은 9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마련해야 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물론 국민연금은 64세, 65세에 받긴 하시겠지만은 국민연금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받는 부분을 내가 필요한 소득에서 빼야 됩니다. 그럼 내가 150만 원을 받는다 하면 300에서 150을 빼죠. 그럼 15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150만 원을 300을 곱하면은 4억 5천만 원. 이것도 나도 없다 하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도 여러분들이 축적한 자산입니다. 주택 자산을 가지고 그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은 또 언제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정하게 필요한 은퇴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는 부분을 빼셔야 돼요. 빼고 나서 그럼 나머지 금액에다가 한 300을 곱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금융자산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많이 모자라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주택자산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제 충당하시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민연금은 64세나 65세 정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한 60세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60세보다는 대략 70세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5년에서 10년,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5년에서 7년이 비어 있는 것이죠. 이때 소득을 내가 지금 금융자산을 빼먹어야 되느냐? 기존의 금융자산을 그냥 빼먹으면 위험합니다.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재취업 시장이고 다른 노동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을 좀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금융자산,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런 걸로 가지고 그 이유는 이제 충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제 옆에 주변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뭐 손해사적인 산업안전기술상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건 60에서 65세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한 75세까지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으로 70, 75세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60에서 한 65세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을 좀 준비를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이렇게 하면 좀 충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운시프트라고 쉽게 말하면은 이전에 이제 자동차의 기어를 4단에서 3단, 2단, 1단으로 줄여나간 것을 이제 다운시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소득이나 쓰는 지출면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출 부분에서 다운시프트를 통해서 줄여나가면은 소득을 적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버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60세 이전과 60세 이후는 생활 지출 면에서도 좀 다운시프트를 해가지고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운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다운시프트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 첫 번째, 그 다음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은 대충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출을 최대한 미루면은 그게 죽을 때까지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출을 최대한 미루면은 당연히 이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요. 최대한 미루는 동안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출이라는 것을 왜 미루자 하는 그 원리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55세에서 64세 사이 정도의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자산을 앞으로 이제 복리로 계속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극대화되고 나서 자산을 인출을 해버리면 복리 효과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정도 조금 복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다른 걸로 충당을 하고 내가 극대화된 자산을 조금 더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한 10년만 더 운용을 해도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라고 그러면요. 4%로 10년을 운용을 하면 5억 원이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5억 원을 가지고 내가 매년 4천만 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2억 원이 됩니다. 4천만 원의 생활비가 내가 매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의 생활비를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5억 원을 10년 동안 4%로 운용했더니 10년 뒤에 7억 4천만 원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4천만 원을 돈을 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뒤에 2억 원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극대화된 자산을 내가 좀 더 오래 운용하는 거하고 거기서 바로 찾아 쓴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10년 정도 기간,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에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좀 충당하면서 극대화된 자산을 조금 더 운용하게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생 하면은 부모 양봉, 자녀 교육, 이제 온 힘을 쏟았지만 결국에 자신의 노후 준비는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제 현명한 은퇴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금융만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중간 정도의 자산, 액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금융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놔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금융자산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가진 예금 펀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시는 안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동으로 받게 되실 거고요. 그걸 일컬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만일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아무리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나오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억 원 정도 된다면은 예를 들어 5% 같으면은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1억 원 5% 하면은 500만 원입니다. 그 한 달로 나누면은 4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뭐 40만 원에다가 원금 좀 받는다 하더라도요. 1억 원 같으면은 거의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뭐 도움이 된다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추천을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아직도 건강하고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있으면 그 중에 한 1,0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자격증을 따는 데 투자를 하시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15년 근로소득을 벌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금융자산에만 계속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60년대생들 하면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또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 변화도 많이 가져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이제 노동시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죠. 베이비 부모는 60년대생도 있고 70년대생도 있고 50년대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은 꼭 그 중간에 있고요. 현재 주민등록상의 숫자로 보면 85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사회적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러 갈 때면은 지금 60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40대 중반 사람들이 50대 중반쯤 오게 되면은 60년대생들이 거의 다 주된 직장에서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회적 영향인 거죠. 50대 초반 중반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같이 베이비 부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40대 중반까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플래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60대, 70대를 보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40대 그 자체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
영향이죠. 40대 노동시장. 이 사람들이 50대 중반에 왔을 때는 앞에 사람들이 뻥 다 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이 60년대생들이 이제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크게는 생산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비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에 관여할 부분은 앞으로 재취업 시장에서 60년대생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60대 초반, 60에서 65세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률이 대충 65%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용률이 아마 더 높아질 거고요. 지금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신규 고용을 연령별로 본다면은 전년에 비해서 고용자가 늘어난 것이죠. 60대 이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취업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추가적인 노동력은 60대 일 텐데요. 사회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부가가치 있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 변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를 실제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옮기게 하는 것. 그건 개인으로뿐만 아니라요. 개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사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안 해놓으면은 20년 후에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제 60세가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는 이 60년대생들. 이 사람들이 꽤 인적 자원이 괜찮은데요.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850만 명에서 6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한 53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국가가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게 중요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에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 내지는 변화는 이 사람들의 소비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시니어란 말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지금의 70대, 80대에 비해서 양극화되어 있으면서 양극화의 한쪽은 꽤 이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소비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내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뭐 이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충 이 연령층 되면은 이제 내수, 국내 이제 수요를 대부분 소비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다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치료비는 한국보다 한 10배는 비싸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도 또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소비력을 끌어내는 것.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돈을 받아서 재분배를 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저항이 적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쓰고 싶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환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사회적 변화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한다면은 첫 번째 40대 중반 그 밑에 사람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자기들이 50대 중반에 갔을 때는 소위 말해 퇴직 연령에 가까워졌을 때는 많은 지금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60년대생들은 생산 시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제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회적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이제 소비력을 활용하는 것.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미국도 똑같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있는데요.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 총 세대 자산의 52에서 55% 정도 사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를 덜 한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자가 많아지게 될 텐데요. 이 소비를 이제 좀 끌어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소비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달라집니다. 꼭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길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지 않은 사건이 터졌다.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생각지 않은 쇼크이니까요. 그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애 설계를 할 때 연령대마다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30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때는 이제 소득을 높여서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이제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산이 막 증가한 시기 때문에. 그러면 60대, 70대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아까처럼 이제 자산 관리도 중요한데요. 한편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융 사기라든지 고수익 투자하다가 잘못해서 금융교육이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실제는 고수익 고위험이 아니고 저수익 고위험 투자인데 그걸 착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투자했다가 목돈이 날아가는 것. 결국에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목돈이 날아가는 일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피싱이나 안 그러면은 사업하자는 꼬드김에 빠져서 하는 금융 사기. 그 다음에 고수익의 위험. 이것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상품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위험 상품인 거죠. 나는 손실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퇴직 자산에서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격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사업한다고. 그게 은퇴 창업입니다. 젊었을 때 창업하는 거하고 은퇴하고 나서 창업하는 건 또 다른 것이죠. 은퇴하고 나서 창업하면은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소득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돈이 나가는 것. 은퇴 창업하는 것, 금융사기나 고수익, 잘못된 여러분들 절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술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대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대질병은 내가 돈이 마이너스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 큼직큼직하게 돈이 나가게 되는 요인. 또 하나는 이제 자녀 결혼할 때 드는 결혼 비용. 이것도 이제 목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이래 목돈이 나가는 리스크.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녀 결혼 비용, 중대 질병, 그 다음에 사업한다고 하는 은퇴 창업, 그 다음에 꼬등임에 빠진 금융 사기, 그 다음에 야 이거 하면은 6% 준다더라 해서 그냥 덜커덕 내 퇴직금을 집어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좀 조심하셔야 될 때, 잘 지켜야 할 때, 그걸 잘 못 지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60년대생, 50년대생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그리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집 마련을 하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상당 부분 필요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택의 자가 보유율을 해봐야 50%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20대, 30대는 자가 보유율이 낮으니까 그거하고 평균한 것이니까 그렇고요. 60대 이상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70%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생연금, 우리로 치자면은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람. 계속 고정비용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조금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지출하는 것이 50% 이상을 집세를 내는 데 들어갑니다. 보조를 받아봐야 절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 세 가지가 노후를 비참하게 하는 딱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임대료를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거의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택연금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 70세 정도 들어가서 내가 소득이 좀 더 이제 줄어들고 없고 한데 내가 받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고 하면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꽤 최소 생활비 이상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최고의 소득에다가 아주 35년 동안 가입했다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월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이니까 그걸로만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에
사적연금도 일종의 공적연금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 둘 정도 합치면은 보통 최소 내지는 적정생활비 정도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은 소득을 만들어주고 주거의 안정성을 마련해주고 임대료를 나갈 필요가, 고정비용을 나갈 필요가 없게 해준다는 측면에서요. 아주 상당히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는 뭐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기간이 대략 20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거의 한 30세 정도에 시작하면 50세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자가로 보통 들어오는 때가 서구 사람들도 그렇고요. 한 50에서 55세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자기 집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내 집이 있는지 먼저 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집 마련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출산을 넘어서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장기적으로 집값을 볼 때 약간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장기는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2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은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좀 그렇게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20년 전에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을 때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AI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세상 엄청나게 다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날 세상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그때 벌써 사람들이 AI나 디지털화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해도 되겠구나. 벌써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혀들었죠. 근데 지금 미국에는 한 25%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상 아직은 재택근무가 잘 안 맞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보면은 거의 엔화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매년 한 1% 정도를 30년 정도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30년 동안에 0%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죠. 그런 데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합한 게 거의 GDP 규모 정도 될 정도로 수출 수입을 활발하게 하는, 그 다음에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시장을 보십시오. 지금 벌써 80억 인구가 되었는데 좀 있으면 90억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도는 성장한다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한 2,000달러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이죠. 수출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군비를 갑자기 이렇게 증가시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을 곳곳에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이 잘 되면 갑자기 이 산업이 확 뜨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 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전망을 하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수출은 해외 시장과 해외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수출 시장은 다른데요. 내수 시장은 일본의 모습으로 따라갈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지금보다 더 양극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가 우리나라의 성장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을 일본처럼 보기는 좀 무리한 면이 있고요. 다만 일본보다는 훨씬 나은 국면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뭐 버블이 꺼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 뭐 부채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꽤 이제 제약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본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040년을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인구가 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고령자의 인구가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2040년이 거의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총 가구 수도 줄어들어요. 가구 수가 지금까지 줄어든 예도 없고 2038년까지 통계청에 따르면 계속 가구 수가 증가하는데요. 2038년 넘어가면 이제 가구 수가 비로소 감소합니다. 그래서 204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204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앞으로 10년, 뭐 여러분들 자산 투자해 보셔야 타임 호라이즌이 뭐 10년 정도일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저는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될까요? 영향을 받겠죠. 뭐 이미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을 빌려도 이자가 더 안 많아지겠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주택 가격 이런 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뭐 그 금리가 피크 쳤다는 걸 알 테니까요.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반영을 할 텐데 인하하고 나서도 영향을 받겠죠.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조금 괜찮은 곳들 서울에 이런 곳들 상가에 이제 우리가 캠레이트라고 그러죠. 내가 상가 가격 대비해서 임대료 하면 이게 임대 수익률인데요. 괜찮은 곳은 지금 한 3%,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커버하기 힘들거든요. 자, 이런 시장 같으면은 우리가 뭔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서 임대 수익률을 높이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이 오르면은 임대 수익률은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대출하는 데는 훨씬 4%, 4.5%를 줘야 되고 임대 수익률은 3% 밑으로 내려간다.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그만큼 이제 추가로 막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약합니다. 응축된 에너지가 금리 인하돼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겠지만요. 그 부분이 별로 이제 크지가 않고 아직은 임대 수익률 자체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우리나라가 특히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하고 부채를 많이 지금 가졌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 계속 늘려가지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금융, 뭐 결혼해서 무슨 대출, 청년 무슨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통했어요. 그래서 정책 자금 대출이 사실은 주택 대출 시장에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빨리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누르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혹시 부동산 가격이나 뭐가 이제 점프한다고 조금 오른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번 곰곰이 데이터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금리와 임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주택으로 치자면은 주택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 그 월세를 놓았을 때 얼마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이 주택 가격으로서는 별로 수지가 안 맞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올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양극화는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아까 제가 수출 산업 말씀드렸죠.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전문 직종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소득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의 시장 정도는 그 사람들의 그냥 소득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득의 10% 계층이 백화점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경기를 별로 안 타요. 경기가 후퇴에 빠지든지 뭐 하든지 백화점 매출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나 이 상위 10%의 계층은 소득의 변화를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가 주택시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위 한 5% 이런 사람들이 사는 주택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안 겪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과 나머지 시장, 그러니까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통 약간 직장인 평균 월급이 한 300 조금 언저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박사님께서는 약간 적정 집값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적정 집값 수준을 계산할 때요. 절대 중간값 월급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주택시장은 세그멘트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쪽에서 수요하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이 시장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소득이 여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몇 배인가를 계산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적인 소득을 가지고 계산해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꽤 많아졌습니다. 각
가까운 예로 연예인들 소득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심심하면은 20억 뭐 이런 거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돈, 뭐 이거 거기다 또 대출도 잘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는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트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자꾸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주택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경기도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강북으로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중간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서 고평가되었다 어쨌다 하면요, 그 집 전망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한 5%나 이 정도 사람들의 소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강남 집값도 흔들리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으니까요. 다른 걸로 세그멘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각각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간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도 진심이지만은 부동산 투자에도 진심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앞으로 자산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부동산은 사실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보통 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보면은 30% 빠질 때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그런 충격을 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얕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고도 성장기였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 저성장기에 얕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수출이 어쩌든 말든 간에 일단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요. 다 합치면은 저성장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5년, 10년은 우리나라 사회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변화를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해봐야 사회는 그렇게 크게 안 변합니다. 2040년을 넘어가면은 이제 변화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래를 이제 쭉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주로 했었는데요.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고 돈이 많을 때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싱글 A 마이너스라든지 뭐 트리플 B 플러스라든지 이런 신용등급이 나쁜 것들이 가격이 쫙 올라요. 그 다음에 국채라든지 아주 최고의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르긴 하되 덜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돈이 마르고 시장에, 그게 이제 유동성 경색이라고 그러죠. 신용 경색. 이런 때가 오면은 신용등급이 나쁜 것부터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WB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국채는 덜 떨어집니다. 모든 금융자산이 그래요. 퀄리티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나쁜 퀄리티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시장이 나쁜 상황으로 가면은 우량한 퀄리티는 유지되는데 나쁜 퀄리티는 확 떨어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의 고성장 시기에서는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같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다면은 부동산 중에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퀄리티가 나쁜 것들은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뭐가 오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장기 저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퀄리티, 하이 퀄리티하고 로 퀄리티가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들은 로 퀄리티 자산을 갖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사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 그런데 주택은 그래도 퀄리티가 괜찮은 건데 상가나 오피스텔은 경기 변동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내수가 침체가 된다? 그럼 이것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근데 개인들은 돈이 그냥 수억 원씩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부동산은 저는 오히려 내가 로우 퀄리티 이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수가 앞으로 20년 동안 침체다? 그럼 내가 과연 내 상가나 오피스텔이 수요자가 많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다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죠. 그렇게 부동산을 저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버블이 이만큼 생겼다가 일본처럼 꺼지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퀄리티에 따라서 앞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산은 어떻게 배분하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한 퀄리티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산이죠, 개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럼 좋은 퀄리티는 너무 비싸니까요.
뭐 2천억, 3천억씩 하니까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접 투자인 것이죠. 거기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 우리 그 정부가 이제 소득을 보존해주는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큰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상가 오피스들에 비해서는 훨씬 우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산을 우량한 자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 산업에 주로 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우량한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꾸.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우량한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산을 재구축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재구축한다면은 보통 코어 자산과 그 다음에 위성 자산, 주변에 이제 위성 자산을 가지는데요. 이 코어 자산이 다 상당히 견고하게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어 자산에 앞으로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채권이라든지 리츠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주식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코어 자산에 재구축해서 집어넣는 것, 그리고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중에서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방소멸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쪽에 들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채워라 내오라입니다. 가격도 안 오르고 이제 사람들 임차인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구축인 것입니다. 빨리 우량한 것들로 재구축하고 나의 코어 자산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1980년대는 3조 호황으로 경제가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삼고 침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급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삼고 시대가 계속 지속하리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삼고 시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는데요. 그전이 워낙 이제 저금리고 그렇다 보니 삼고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금리는 이게 우리나라가 뭐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3.54 이사 이 정도니까요. 이 정도에서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 이전처럼 제로금리 근처간다. 2017년 이런 때 보시듯이 2%, 1% 이러지는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AI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뭐 1,100원대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200원대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 부분도 이제 그 뭐 약간의 고환율,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금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유지될 것 같고요. 물가도 그렇게 지금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안심한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이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부채를 통해서 사실은 신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뭐 앞으로 조금 물가가 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저는 아직은 약간 불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금리, 뭐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들이 고라고 이름 붙이기는 그러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고라고 이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 특히.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과거에 싼 임금으로 저물가를 만들어내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의 재고처리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약간 영향은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임금이 뭐 과거에 비해서 한 10배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앞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물가 같은 경우에도 돈도 워낙 많이 풀었고 미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풀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7년, 98년 때부터 계속 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어서 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 패러다임에 좀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다라는 뉴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리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요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보면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도 하기도 할 텐데요. 인구가 한 2,300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증가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투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성장하고 가장 큰 특징이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기술 교육, 그다음 올라가면은 이제 대학교 고등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정말 이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2,500만 명 이상의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추가로 투입될 인력이 없고 더욱이 추가로 투입될 젊은 인력은 더욱더 적어집니다. 앞으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치는 인구의 큰 문제가 이제 젊은 노동력이 한 단계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년 있으면 또 툭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금부터의 충격으로 지속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년 지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일단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저성장 부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형성되어 가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접어드는 기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탈피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R&D 투자라든지 뭐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이제 왕창 높여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왕창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점. 뭐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R&D 투자나 이런 걸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감안하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뭐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금리가 높아서 은행에 예금만 해두어도 연한 5%? 근데 주식 투자로 연간 5%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시대에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2022년 이때 10월 달 뭐 이런 때 보면은 레고 사태 일어나고 할 때가 이제 고금리였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그게 조금 더 이어올 때까지가 이제 그다음에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계속 고금리를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좀 한 단계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도 3.5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게 다시 금리가 5% 정도 올라가면은 요즘 뭐 후스니치도 5%가 있긴 하던데 5% 정도 금리는 괜찮습니다. 경쟁력 있게 그렇게 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식 수익률을 우리나라에서 운용해가지고 5% 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한 3.5%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죠. 리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조를 다양하게 짜서 수익률이 그보다 조금 다르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2017년 이때 금리가 1%, 2%일 때는 급속하게 그때 옮겨갔던 것이 이제 대체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에서 요즘 펑 떠진 게 이제 터지는 게 요즘은 이제 부동산 부분에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생긴 것들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정도 저금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낮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한 1년, 2년 정도는 뭐 지금까지 2023년, 24년 기대 수익률이 우리나라 주식은 별로였지만은 해외 글로벌하게는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 앞으로 2년, 3년 지속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 정도는 다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수익률이 아주 좋았는데 1년 반 이상 수익률이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2년 정도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높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주가가 비싼데도 이걸 사게 됩니다. 운용을 잘해 수익률을 높여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까지 2년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가지고 그렇게 그걸 소위 말해 이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증시는 전고점을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유독 한국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해외로 눈을 많이들 돌리고 계신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도 때문일 텐데요. 이제 독일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성장을 한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 많이 디펜던트 된 나라들 특징입니다.
중국의 이제 성장이 다운되고 중국이 자기들이 수입 대체로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장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제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 3년 동안 이거 변화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출선도 자꾸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효과를 나타내서 수출이 다변화돼서 미국에도 되고 인도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수출이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이고 반도체 수요도 이제 회복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과실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역풍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조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변화 기간입니다. 전체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면서 자기의 전략을 바꾸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 독일은 양방으로 영향을 받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뭐 물가가 오르니까 수요가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그런 중국에 디펜던트 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국가니까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독일은 더 타격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스 가격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에 디펜던트 됐던 요인들입니다. 그게 한 2, 3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다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적응을 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주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향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당장에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 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원래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높은데 낮았다면은 이 밸류에이션은 5년, 10년간 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보면은 PER이나 PBR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저 기업은 저렇게 푸어를 안 그러면은 PBR을 높게 쳐줘가지고 저게 되나 했는데 그걸 실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PBR이 뭐 2나 3인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걸 충분히 감당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기업이 성장을 그렇게 많이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나오고 이게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업과 다른 기업의 양극화로 이렇게 쫙 크게 수프 대기업들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분포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성장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기업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개선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안 한다. 뭐 이런 이유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성장에 디펜던트 돼 있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점차 우리가 상관관계를 끊어가는 과정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이죠. 이게 미국 기업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 코스닥에 들어갔다 하면 여기서 또 성장을 쭉쭉쭉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의 퍼 가치를 계속 높여주고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았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연금을 이제 자꾸 주식에 넣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처럼 이렇게 되면은 연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들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럼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수밖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인들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주주들을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해외 가서 주주들 잘 대해주는 곳에 가서 잘 대해준다는 것은 돈을 번 만큼 페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0년 들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 물론 이제 미국의 시장이 지금 좀 이제 버블화된 측면도, 그건 뭐 누구도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점심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분이 한 4, 5년 정도 미국에 이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돈을 벌면은 자본 차익 과세를 21% 내야
중요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본차익 과세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지금 벌어서 내면은 내가 100만 원 벌으면은 22만 원을 세금을 낸다는데, 물론 이제 200만 원 공제는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은 2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 이야, 이럴 밖에 내가 왜 내지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20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5, 6년 동안에. 장기 투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시장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오버밸류 될 수 있는데요. 옮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 배분은 글로벌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우량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최우량 기업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컨셉입니다. 최근에는 안전자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도 많이 오르고 달러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달러와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러는 현재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뭐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한 3차례 정도 걸쳐서 올해 혹시 금리를 인하할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분위기가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벌써 인하에 들어갔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강세가 추구러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 한마디로 미국은 금리를 저렇게 올리고도 성장을 하는 만큼 경제가 견실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달러의 가치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내년 가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죠. 한 2차례 더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 강세가 많이 조금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달러 약세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달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축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축통화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화 자산을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축통화 자산도 여러분들의 코어 자산에 넣어놨는다 생각하시고 가지셔야 되고요. 그럼 달러를 어떻게 갖는가? 방법은 미국 주식을 사도 달러를 갖게 되고 채권을 사도 달러를 갖게 되고 무조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산을 사가지고 달러를 갖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주식을 사면서 달러를 갖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달러와 미국의 주식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도 금을 많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고, 그 다음에 달러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불안해서 이제 금도 갖게 되는데요. 금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투기자산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수익률이 높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 한 2, 3년 동안에 바짝 타이밍을 잘 잡아서 뭐 50% 수익률을 낸다. 그러려면 오케이인데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금 잡았는데 가격이 떨어질지. 그러면은 내가 장기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률을 낸다? 우리가 수익률을 내는 것은 위험한 자산이에요. 주식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니까 수익률을 주는 것인데요. 금은 안전하다고 해서 가지는 자산인데 어떻게 높은 수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니고요. 배당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배당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코어 자산에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심심하면은 심심하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타이밍상 어떻게 좀 해봐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을 차익을 취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 타이밍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캐시플로우, 배당 흐름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차라리 금보다는 원자재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계속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인구가 80억에서 90억 명 된다고 해서 금을 더 가지라는 그런 이유는 없지만은 인구가 80억에서 90억 명이 되면 원자재는 더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전기나 이런 게 태양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단기적으로 그런 수요는 있거든요. 차라리 금일보다는 차라리 원자재가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기금들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원자재,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동산 이런 것들이 주로 대체 자산이죠. 높은 물가와 금리에 이제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대출금리에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제 조금 나의 재무구조가 조금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부채가 많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이제
그 20년 1원짜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7.5%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저 친구들은 견디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 아직도 낮은 금리에 대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전히 7.5%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카드론 금리는 20%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금리를 보면요,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4에서 4.5를 견디기 힘들다 이런 정도 같으면은 그러면은 재무구조가 꽤 취약해 있는 것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내가 부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 소득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는데 부채는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물가 부분 이런 것인데, 수출 기업들은 아마 사업의 전략 면에서 미스테이크를 했다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수출 기업들은 이제 좀 괜찮을 겁니다. 뭐 섹터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 뭐 방산 이런 것이 왕창 뜨니까요. 그런 것들은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당연히 플러스 알파만큼 되죠. 그래서 이런 데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도 내 임금이 오르는데,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기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이 침체될 곳들, 이런 곳에는 물가 상승만큼 자기 임금이 못 오릅니다. 이런 쪽에 내가 나의 비즈니스나 안 그러면 내가 속한 회사의 비즈니스가 내수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곳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의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회사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내가 부채가 많다 하면은 나의 부채 구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리가 고금리라서 이것만 떨어지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 금리 같으면은 대출 금리가 아무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4에서 4.5%는 꽤 낮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부채 구조를 좀 장기적으로 내가 다시 금리가 떨어질 텐데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건데 이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부채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내수는 1, 2년 사이클 끝나고 뭐 또 좋아지고 뭐 이럴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하고 큰 차이점은 IMF 외환위기는 V자형이었습니다. 크게 떨어지고 나서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면 V자형이 아니라요, 이렇게 L자형입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게 계속 옆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옆으로 간다는 것은 이 구조가 고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차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나의 지출 구조나 소득 이런 면들을 다 새로 좀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면은 나는 부채를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성장해서 이걸 갚아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성장 속도가 느릴 것 같으면은 나의 부채 증가가 나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면은 이게 갈수록 나의 이제 재무 구조를 압박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큰 것이죠. 내가 수출 대기업, 수출이 잘 되는 곳에 속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의 증가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내수 산업에 속해 있다 하면은 근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네, 우리 회사가 어렵네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옆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이제 소득 증가율을 생각보다 낮게 잡아야 되고, 금리가 앞으로 뚝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떨어지고 멈춰 있다 또 오르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출 구조를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